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분명히 잔액이 보입니다. 그런데 ATM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구로 달려가면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섭니다. 수십 년간 야간 교대를 돌리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노동자도, 평생 저축한 퇴직금을 믿고 맡긴 60대 부부도 그 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통장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 안의 숫자는 이제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수백 곳이 동시에 셔터를 내리고 그림자 금융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수천만 채의 미완성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조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지방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할 수 없는 사태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 법률은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전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이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름만 번듯한 도시개발공사, 신산업투자공사, 지역경제진흥공사 같은 유령 법인을 수십 개씩 설립한 것입니다. 사무실은 있지만 실제 사업은 없고, 직원은 있지만 매출은 없습니다. 이 껍데기 법인들이 지방은행 창구에 찾아가 수백억,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왜 이 대출을 허용했느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지방은행장의 인사권을 지방정부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공무원 눈밖에 나고, 눈밖에 나면 자리를 잃습니다. 반대로 도장만 찍어주면 승진하고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상환 능력 따위는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이 평생 모아서 넣어둔 예금이 금고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74%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정부 및 간접부채의 증가폭은 중앙정부 증가폭을 대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장부에 잡히지 않는 유령 부채가 이미 중국 경제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은행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더 교묘하게 감춥니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기업에 대해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원금 상환일을 10년 뒤로 슬쩍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서류상에는 정상대출로 기록됩니다. 금융용어로 부실채권 만기 연장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지금 당장 터질 폭탄을 다음 임기 담당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1%대로 발표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이 실제로 들여다본 수치는 최소 27%에서 30%에 달합니다. 사과 100개 중 30개가 썩어 있는데 진열대에는 여전히 멀쩡한 사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방은행 사태는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안전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당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바닥을 치던 시기에 귀에 솔깃한 제안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 10% 수익 보장.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사기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들고 온 곳이 동네 사설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 자산관리 회사이자 한때 자산 규모 1조 위안, 약 183조 원에 달했던 초대형 그림자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수십억 원씩 이 상품에 넣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 자체가 수억 원 이상인 초고액 투자 상품이었으니 실제로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그림자 금융이라 부릅니다.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지만 은행 규제는 받지 않는 비정상적 금융 시스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그림자 금융의 전체 규모를 약 3조 달러, 한화로 약 3,9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런 공식 안전망 없이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한가운데에 있던 기업이 바로 중지그룹입니다.
40조 원이 넘는 초과 부채를 짊어진 중지그룹은 2024년 초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자산과 유동성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파상이라 평가하며 가뜩이나 취약한 소비자 및 투자자 심리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들의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비를 멈추자 명품 매장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수입차 매장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의 지갑이 닫히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사방에서 동시에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을 수 있고 주식은 반토막이 날 수 있고 부동산은 거품이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실물입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논리로 중국 전역에서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는 기본이고 골드바를 사재기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이 심리를 정밀하게 파고든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구조는 정교했습니다. 고객이 100만 원을 입금하면 플랫폼이 900만 원을 빌려줍니다. 합계 1000만 원어치 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레버리지 구조였습니다. 금값이 10%만 올라도 원금 기준 수익률은 100%입니다. 당시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시기였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익 인증 캡처, 통장 스크린샷, 실물 금 사진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왔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하고 가족에게 권유하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금고 안에는 금이 단 1g도 없었습니다. 앱 화면에 찍힌 잔액과 수익률은 전부 조작된 숫자였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챙겨주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폰지 사기의 구조를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던 시점에 수익이 최고조에 달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동시에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절이 코앞이었고 가족 용돈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 순간 플랫폼은 앱을 시스템 점검 상태로 멈춰버리고 잠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받은 선택지는 단 2가지였습니다. 원금의 20%를 즉시 받거나 40%를 여러 번에 나눠 받거나 1억을 넣은 사람에게 2천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은행도 그림자 금융도 부동산도 그리고 금마저도 배신했습니다. 분노한 피해자들이 플랫폼 본사 앞으로 몰려들었고 그 장면은 외신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글로벌 언론의 해석은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실물 금 시장마저 신뢰를 잃었다는 치명적 신호라는 것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카드를 꺼냅니다.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편리한 전자화폐 시스템입니다. 종이 지폐 없이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니 현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진짜 기능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을 전부 없애는 것입니다. 내 자산이 오로지 국가 서버 안에 존재하는 디지털 숫자로만 남게 됩니다. 둘째, 개인의 모든 소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 정부가 완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기능입니다. 돈에 유통기한을 붙이거나 사용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시킬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축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뱅크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버튼 하나로 출금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찾으러 갈 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뱅크런은 원천 봉쇄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예금자의 선택권을 아예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그림자 금융이 증발하고 금 투자마저 사기로 밝혀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나라가 약속한 노후만큼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9년 보고서에서 중국 도시 근로자의 국가연금기금이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연금 자산은 2027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어 2035년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50년에는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1대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9년 뒤입니다. 이 현실을 직면한 청년들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연금보험료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30년 뒤에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연금 납부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취업을 아예 기피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월급을 낮게 신고해 납부액을 줄이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의 재원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집니다.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2024년 9월에 단행된 정년 연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결국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73년 만에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년 실업률은 이미 18%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중국 청년 실업률은 18.9%를 기록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자리를 비우지 않으니 청년이 들어갈 틈이 없고 청년이 들어오지 못하니 연금 재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8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강제로 한 자녀만 낳도록 밀어붙였습니다. 둘을 낳으면 벌금, 셋을 낳으면 직장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40년간 이 정책을 유지한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만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부부 2명이 양쪽 부모 4명, 거기다 조부모 8명까지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른바 421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일하는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지금은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총 인구는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한편 60세 이상 인구는 3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3%에 달했고 2035년에는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현실을 직면한 청년들이 내린 결론이 탕핑입니다. 한자로 풀면 바닥에 평평하게 들어 눕는다는 뜻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한 탕핑 트렌드는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노동 문화를 거부하며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 방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일해도 부동산 가격은 연봉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30살에 취직해도 60대가 되어야 내 집이 생기는 계산이 나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 편입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들에게 공장에 가라고 합니다. 명문대 졸업생들에게 공장 라인에 서라고 합니다. 대졸자가 받는 공장 시급이 커피 한 잔 값을 벌려면 5시간이 넘게 일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채용 공고에 수백 명의 대졸자가 줄을 서는 것이 현재 중국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위기에 가장 거대한 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곧 전 재산인 나라입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건물을 지었는지 숫자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단 3년 동안 쏟아부은 시멘트가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사용한 양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 중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약 9천만 채로 추산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5배가 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방정부는 세수가 필요하니 건설사에 땅을 비싸게 팝니다.
건설사는 빚을 내서 아파트를 올립니다. 지방정부는 땅값으로 장부를 채우고 건설사는 분양 수입을 기대하고 은행은 대출 이자를 먹습니다. 이 환상의 삼각구조가 수요 없이 공급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구조의 정점에 있던 기업이 헝다입니다. 한때 세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헝다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남긴 채 몰락했으며 단일 기업 파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헝다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대금을 받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고 거기서 또 선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문어발을 뻗었습니다. 새로운 돈으로 묵은 빚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분양되고도 미완성인 아파트가 중국 전역에 수백만 채에 달하며 이 미완성 아파트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벽도 없는 공사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주택대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완공될 가능성은 사라졌는데 빚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수백만 중국 가정이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5% 하락하며 2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보이지 않고 미완성 물량과 빈집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막으려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 외환, 금, 미국 국채를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통로를 하나하나 막고 있습니다. 관세를 올려 달러 유입을 차단하고 국제 금 거래에서 중국의 신뢰도를 흔들며 국채 처분 경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비상타들을 미국이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방정부의 천문학적 부채, 40조 원 이상이 증발한 그림자 금융, 금 폰지 사기, 수천만 채의 미완성 아파트,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중국을 조이고 있습니다. 연금은 9년 뒤면 바닥을 드러내고 청년들은 드러누웠고 비상자금줄은 외부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연금 고갈, 인구 절벽, 부동산 거품, 청년 세대의 좌절, 이것들이 한국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 논란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수도권 집값은 연봉 대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중국 탕핑족의 그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중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시차만 다를 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남의 나라 재난 뉴스로 흘려듣는 것은 다가오는 문제의 신호를 일부러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는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중국의 지방은행 셔터가 내려지는 장면, 그림자 금융이 무너지는 과정, 연금 고갈 경고가 현실이 되는 흐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외국 뉴스가 아닌 구조적 선례로서 읽혀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그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